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상들의 방어 전략,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이슨 펜버턴이라는 사람은 미국군 82 공수사단의 일원으로서 군인이었는데요. 최전방 정찰병이면서 저격수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모두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이슨 펜버턴이라는 사람은 터프라이트 훈장이라는 미국에서 군사 훈련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주는 훈장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군사 작전을 많이 시행하였고 부상도 많이 당하면서도 이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잘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제 그다음 내용에서는 이 제이슨 펜버턴이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고 난 뒤에 자신 또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 가지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 PTSD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저 이유는 일단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구석기 시대로부터 보면은 자기 방어와 식량, 물, 배우자 확보에 대한, 또한 명예와 자존심에 의한 살인이 종종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자신도 살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두려움은 반사적 행동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경계 메커니즘이 현대 사회에서 처리하는 부작용인데요. 일단 우리의 조상들은 죽음을 피하는 법을 알고 학습과 기억에 도움을 준 두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극도의 경계 메커니즘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한 경계 메커니즘에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증과 공포증, 우울증과 자살이 또한 따라왔고, 그러한 예시로서는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는 살해당하는 사람의 수와 자살하는 사람의 수 차이가 2배나 난다는 뜻인데요. PTSD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경쟁과 위험에서 살아남기에 위험은 사망에 열려있다입니다. 일단 먼저 선사시대에는 수렵, 체질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무리들은 혈연 관계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사시대의 수렵, 체질의 무리들은 같이 종종 뭉쳐다니면서 약 한 30명 정도의 성인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은 교역과 반여자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식량과 물의 경쟁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에 대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각종 물리적 위험과 잠재적 가해자들과의 대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자신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리 안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소속된 무리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혼자 남게 되므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을 때입니다. 일단 위험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맞서 싸우는 점, 두 번째로는 도망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희 조상들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맞서 싸우는 일과 도망치는 일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상황이 따라오면 온건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온건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옴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떤 짓이든 다 했다는 점이 됩니다. 호나한 야만인이라는 신화의 허구성입니다. 일단 먼저 알프스 티롤 지방에서는 1991년 녹아내리는 빙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빙하 속 아이스맨 웨치라는 사람의 시체가 있었는데, 이 시체는 5,000년 전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5,000년 전 사람의 시체가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이제 저 아이스맨 웨치라는 사람이 평화롭지 않은 죽음을 당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웨치의 어깨에는 여러 화살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한 아물지 않은 여러 상처와
화살과 반도를 보았을 땐 적어도 4명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외치는 이제 발을 헛디뎌 얼음 속으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화살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단 야만인은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만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조상들의 15%는 또한 비명 행사를 하였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 폭력과 비명 행사 비율입니다. 여러 가지 족들과 부족이 있는데요. 먼저 파라과이 아체이족은 근처의 무리들과 몽둥이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몽둥이 싸움을 많이 함으로써 머리를 많이 맞게 되어 두개골 골절이 잦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동 60%와 성인 40%의 죽음이 이러한 몽둥이 싸움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파푸아뉴기니인데요.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성인 남성 20%에서 30%의 사망률이 다른 남성에 의한 살인 사망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한 야노마미스족은 야노마미스족 성인 남성 사망 25%는 똑같은 야노마미스족에게 사망을 당하거나 또한 다른 무리들과의 전투로 인한 희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투 발생 원인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전투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15%의 사망자가 폭력에 의한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츠나와 부족의 살인율은 미국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6배나 되는 살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자와 피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또한 살인은 진화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먼저 살인자와 피살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인자는 적어도 85%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문화적 이유로 돌리면서 남성이 편중되어 있는 살인자 수를 문화적 이유로 현상으로 돌려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적어도 85%나 되는 비율의 남성인 이유는 남성이 어린 시절에 살 때 장난감총을 갖고 논다는 점, 폭력적인 영화 또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으로써 남성은 어릴 때부터 위험한 것을 많이 접하고 살았으므로 여자보다는 남성이 더 이제 살인을 할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결과로서는 남성은 자원 확보, 경쟁자를 죽임 또는 공격을 방어함 그 등등의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었습니다. 살인은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랑 유아 살해의 이유이고 또한 남성의 공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은 세계적인 피살은 여성의 3분의 1이 피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애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로서는 과잉 기간 때 여성이 많은 남성들에게 살인을 당하는 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아는 여성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을 때는 자원이 부족해서 여성이 유아를 살인하는 일이 많았고 남성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점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남성이 유아를 많이 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공격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때문인데요. 일단 테스토스테론은 저희가 알다시피 근육을 만드는 데도 많은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원인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과는 구별해야 하지만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남성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거나 육체적 경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 남성의 공격성이 많이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공격성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려는 일단은 뇌의 신피질 발달과 의식적 학습과 내재적 공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일단 신피질은 기억 유지와 감정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IQ랑 EQ 시험 같은 걸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에 관련된 EQ에 관련된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그 중에 그 감성적 지능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 여기 초점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이고 기억이 생각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친구끼리 기억할 때 조금씩 다른 그 이유가 해마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플러스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수정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모드는 진화를 통해 얻는 생존 현질들에 기초한 것이고 조건하는 이러한 두려움 반응을 일으키는 인데요. 이 중에 전기 충격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꽃은 원래 두려움의 반응이 없는데 꽃을 보고 전기 충격을 하면 꽃이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이 의식적으로 학습되는 건데요. 이거를 예시로 들었고 그다음에 조건환 중에서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랑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학습되는 있습니다. 공격과 위험이 어떻게 되죠? 이 문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는 영향과 행동에 미치는 악영향인데요.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일단은 뇌에 미치게 되고 뇌에서 뇌하수체 자극과 부신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되면 정신 기민, 소금 보존, 감염에 맞서 싸우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름으로써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은 코르티솔이 과다가 분비돼서 너무 과다가 분비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칼슘 조절 장치가 손상되고 학습과 기억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빨간 부분이 텔로미어거든요.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요. 세포의 분열이 점점 세포의 분열을 안 하거든요. 얘가 줄어들면.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서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과 판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랑 슬픔에 대한 사용이 변화하게 된 건데요. 일단 부적응 불안감은 옛날에 유행했던 여러 적응 행동이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슬픔은 구석기 시대와 달리 슬픔의 다양한 상식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서는 슬픔을 이용해서 좀 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만약에 수급들이 싸웠어요. 근데 졌어요, 한 명이. 근데 걔는 이제 그럼 슬픔이 나오겠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얻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우울증으로 되고 구석기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슬픔이 돌면서 이게 한 번 더 이제 순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지속이 돼서 우울증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울증은 행복해지는 목표 달성을 못하거나 성취 가능 목표로 바꾸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건데요. 전환기 역할을 해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뇌와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뇌에서 우울증을 겪을 시에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증가 시에는 우울증을 막거나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로토닌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감소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약간 PTSD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타내는 행동인데요. 만약에 자신에게 막 공격을 한다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공격적인 태도를 지니고 가스트린, 방출 펩티드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거는 우울증을 낮추는 건데 이게 낮아지면 우울증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뇌의 특정 부분들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해마 같은 부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행동의 영향으로 그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술과 같은 느낌입니다. 알코올을 비롯한 물질 중독이 되고 이게 더 문제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또 흐려지고 자해와 자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음 이제 불안과 우울증 자살에 대해 발표할 건데 먼저 우울증의 기준은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하거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미국 성인 중 2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우울증 불안 경험자들이 증가하는데요. 먼저 우울증 증상에는 상당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피로나 무기력, 과도한 죄의식, 집중력 상실, 겪고 되풀이하는 죽음이라는 생각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울증은 대부분 쉽게 해결이 되는데 회복 후에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목표와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불안의 증상은 불리 불안, 낯선 사람 불안, 사회 불안,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같은 여러 공포증들이 있는데 이런 불안은 만성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무력감이 생기면서 자살로 몰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상황을 겪고 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이 장애에 수반되는 자기 파괴적인 요소는 자살과 살인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먼저 제이슨 펜버턴이라는 분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던 군인이었던 제이슨이 아내인 티파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고 네팔에서 진행된 정신건강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내전이 끝난 후에 불안 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전쟁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현상 증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은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시절 있었던 전쟁이나 네팔에서 있었던 내전 같은 스트레스 받던 기억에 노출된 경험 바탕에 두려움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살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자살은 우울증을 초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원인은 불정, 슬픔, 희망의 부재,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여기서 더해져서 혐오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패배감과 실망감, 사회적 소외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간 사회적 접촉 상실로 인한 이기적 자살, 원하는 목표의 달성 실패에 따른 암흑적 자살인데 이 자살은 아프리카 노예 반란 실패에 의해 늘어난 노예 자살률처럼 부유한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와 싸워 사회를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한 가정인 숙명론적 자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특징에 관한 예시를 또 들고 왔는데 구석기 시대 희귀족의 자살률이 현재 미국보다 2.5배 높았고 다른 선진국보다 총기 관련 사망 사건 비율이 높은 미국은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자살 사건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자가 법의 심판 때문에 분노가 타인을 향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자기 내부를 향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자살 수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자살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경제적 조건과 환경,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명사 방지 생명 현실이 부적절할 때라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부적절할 정도로 부전을 싸웠다면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지구 전체에 퍼져 사는 것을 극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전력에서 떨어지거나 냉수에게 당하거나 전투에 나서거나 해서 자손을 남기기 전에 죽을 확률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는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용감함이 필요하면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위기에 잘 반응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호기심이 가득 차서 자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를 적을 계속 관찰하는 부피한 무리, 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피한 무리, 그리고 이 두 극단적 태도와 중간 정도 되는 반응을 보이는 부피한 무리가 있는 수족관에 붕어 한 마리를 60시간 동안 풀어놓았을 때 호기심 많은 부피들은 모두 잡아먹혔지만 무관심한 부피는 60%, 중간 집단 부피들은 85% 정도만 잡아먹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퍼스터 정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퍼스터 정군은 1876년 6월 겨우 500가량의 기마대와 지원기대를 이끌고 최소 7배이는 많은 병력을 가전 라토아초와 라프타초과 샤이엔스에게 공격을 강력히 가했고, 그가 적절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뒤에 그의 부대는 금방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자신의 안녕을 해칠 정도였지만 조상들 중 일부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DRDF 돌연변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RDF 돌연변이가 뇌 활동을 제어하는 주요 화학 물질 가운데 하나인 도파민의 존재를 감지하는 5가지 소형체 중 4번째 소형체의 활동을 변형하는 특정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유전자의 또 다른 돌연변이는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장수를 돕는 사회적 육체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단점 또한 진부인데, 이 돌연변이는 주기적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말해 ADHD를 가진 어린이에게서 훨씬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DRDF 돌연변이는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의 다른 곳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출현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DRDF 돌연변이는 인류 전체의 약 20%에서 발견되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 20%와 더 조심스러운 사람들 80%가 섞이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RDF 돌연변이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잃을 것이 더 적다고 생각할 때 더 용감해지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에서 평균 수명이 짧은 가난한 동네 출신이 더 부유한 동네 출신보다 폭력과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현상에 대해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전자를 더 퍼뜨리기 위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자기 유전자를 가진 자손을 가질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용과 폭력 감소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동은 우리 조상들이 문명을 시작한 전부터 가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기르는 일은 관계 시설을 만드는 일은 폭동 없이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일부 다처제가 더 보편화되었으며 자원절약상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질맨과 전투에서 승리로 육체적 우월성을 증명한 남성은 다른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친기 직권과 그의 아들들처럼 자손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자 중 폭력에 의한 기명 행사 비율이 25%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 조상들은 운동 방어 체계와 규칙 등을 갖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착 조건들이 합쳐져 도시로 국가로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폭력에 의한 죽음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명과 상호의 발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없이 도시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생을 위한 죽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살인율은 1960년 100명당 50건에서 1980년 100건으로 증가했다가 서서히 줄어들어 다시 196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높았던 1980년대에도 미국에서 살해당할 위험은 총 450명, 서유럽의 25%, 현대 온두라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의 5%,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기 전 10의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살인에 대한 사망자의 그래프는 점점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모순적으로 매년 해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연간 3만 3천 명에 달하므로 점점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나 차량 탈취 사건의 휘말려 전혀 모르는 타인의 손에 비명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 중 희생자가 범인을 전혀 몰랐던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미국에서 살해된 여성 중 40%는 관계가 아주 가까운 사람, 흔히 말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남성이 자신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남성, 그리고 아마 같은 지역의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이 통계에서 알아봤듯이 아는 사람, 특히 아주 잘 아는 사이면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람 손에 살해당할 확률이 돈이나 다른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손에 살해당할 확률보다 훨씬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법제도와 형사제도는 최소한 선진국에서 만드는 선사시대의 무차별적인 살인, 노략질, 공동체 전체의 말살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역학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하겠습니다. 과거 구석기 시대에 우리를 보호했던 경계 메커니즘이 현대에서 우리를 더 많이 죽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의 경계 메커니즘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면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더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계 메커니즘 자체가 일단 살인이랑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의해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살인이랑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 메커니즘이 생겼다면 현실에서는 지금도 그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침입을 해오던 죽을 상황이 왔으면은 지금 현재 공포 메커니즘이 있어서 자신이 그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아예 없으면 그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을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목 중에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살인자의 자손인가요? 그거 혹시 무슨 문단이에요? 구석기 시대의 폭력과 비명 행사. 일단은 책 내용에서도 그렇듯이 저희 조상들 또한 폭력은 존재하고 살아왔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조상들 또한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공포면 근심 같은 것도 생겼고 그것에 두려움도 생기고 살인도 직접 일어나고 아까 내용에 봤듯이 현재도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예시를 들고 있으면 저희도 그런 조상들 따라 같이 살인자의 자손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현존하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살인율이 매우 높고 우리 DNA에도 조상의 살인 본성이 새겨져 있다고 써져 있는데 그렇다면 문명 사회의 사람들이 살인을 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봐도 문장. 그것도 똑같은 거. 간단합니까? 사실 일단 현재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또 레이트 폭력, 살인 등등의 이유로 많이 뉴스 기사글도 많이 올라오는 걸 지금 봤는데 아까 설명했던 걸로 남성과 여성의 살인율이 많은 것은 여성은 자원이 부족해서 살인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고 남성은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자식인 것을 이제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죽인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도 지금 똑같이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남성이 이제 살인을 저지른다는 기사도 많이 봤던 것 같고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아이들을 그냥 버린다는 그런 등등의 기사들도 많이 봐서 그러한 이유 또한 다른 이유도 더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 등으로 살인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요. 우리 조상들이 살인을 많이 했는데 그 DNA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문명사회의 현존 인류가 살인을 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살았던 저희 조상들의 환경이나 지금 저희들의 환경은 아예 진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폭력과 살인과 그러한 범죄들에 대한 법, 규정도 많이 제어가 되어 있고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DNA가 저희 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저희의 사고방식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위협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기 이 부분에서 그 감마 아미노학산을 사용해서 이 화학 물질 분리를 억제하는 약이 감마 아미노학산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책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학 감마 아미노학산을 사용해서 개발 중인 우울증 약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마 아미노 약산에 비슷한 약품들을 몇몇 찾아봤는데요. 우울증 약품이란 건 없고 설명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 불면증만 나와 있고 딱히 조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유명과 폭력의 감소에서 살인과 폭력에 대한 본능을 줄임으로써
우울감,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으로 표출되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살인과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런 감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서 결국 살인과 폭력에 대한 본능을 죽이는 것이 살인과 폭력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문단이 어디 문단이 그 문명과 폭력의 감정. 어? 다시 한번 질문. 그거 그 문제 말씀드릴 때 약간 조금 해석해서 듣기가 어려워서 정리해서 말씀.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살인과 폭력에 대한 본능을 줄임으로써 우울감이나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으로 표출되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 살인과 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원인도 이와 같은 감정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그 과거와 현재의 살인율 부분에서 네. 폭력이나 부상의 위험이 그 여성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 속에 잘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들로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네. 폭력이나 부상의 위험이 그 여성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들로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 길이 없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냥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면 여성과의 그런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벌이나 거미 같은 곤충에 쏘이거나 개미나 개 같은 동물에 물리는 경우보다 자동차 사고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람은 50명이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연간 33,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동차보다 벌 같은 곤충을 더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더 두려워하는 본능을 타고난다면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더 줄어들 텐데 왜 우리는 자동차를 두려워하는 본능을 덜 타고났을까요? 그 벌이나 그런 동물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얻게 된 건데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것이 너무 많아져서 이 유전자가 원래 긴 세월을 지나서 바뀌는 건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살을 하는 이유는 저 일단 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경쟁 논리가 더 심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자살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